9월 9일 목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 내렸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0.13%, 0.57% 떨어졌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회복 둔화 우려와 연준의 테이퍼링 스케줄 불확실성이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섹터별로는 유틸리티가 1.8% 올랐고 자유소비재가 0.8%, 부동산이 0.6%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섹터는 1.3%가 내렸고 소재 섹터도 1%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는 반등했습니다. WTI가 1.6% 올라서 배럴당 69.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336%로 내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66.7원으로 전일 대비 8.9원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 전략과 크레딧 전략 그리고 산업기업 분석해서 총 8개입니다. 먼저 만기 관련해서 리포트부터 듣겠습니다. 허율 연구원입니다. 네, 9월 파생 및 패시브 전략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9일 오늘은 코스피 200 선물, 옵션, 미니 선물 및 개별 주식 선물이 만기를 맞이하는 동시 만기일입니다. 과거에는 4개의 선물 옵션이 만기를 맞이하면서 현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었으나 올해 동시 만기일의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만기일도 현물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동시 만기의 핵심 변수는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롤오버 규모의 연동에서 만기 효과가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9월 코스피 200 분기 배당 규모는 2.24조 원, 배당 수익률은 0.18%, 배당액 지수는 0.79포인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 9월 12월 스프레드 실질 이론가는 0.16포인트로 추정되고 있는데 어제까지 스프레드 시장가가 마이너스 0.1포인트라는 점에서 12월 선물은 9월물 대비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매수 롤오버 투자자가 매수 롤오버를 하기 유리한 상황인데 외국인 투자자는 이러한 선물의 저평가 상태를 적극 활용해서 9월 7일부터 대규모 매수 롤오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6월 만기 이후 선물 시장이 백오데이션이 연출되면서 매도 차익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월 말 시장 베이시스가 회복하면서 기존에 쌓아온 매도 차익 거래는 대부분 청산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들어서는 시장 베이시스가 이제 이론 베이시스 상회하면서 금융투자가 다시 이제 매수 차익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가 대규모 매수 롤오버를 진행하면서 시장 스프레드가 상승하였습니다. 금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매수 차익 거래를 롤오버 하거나 오늘까지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스프레드 시장가 상승에 맞추어서 매도 롤오버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현재 금융투자의 매도 롤오버는 오늘 주식시장 현물 수급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융투자가 진행한 매도 롤오버 규모와 남은 매수 차익 잔고를 비교하면 오늘 5천억 원 수준의 현물이 매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추가로 매도 롤오버 진행하면서 현물 시장에 미칠 수급 영향은 조금 더 제한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패시브 투자 전략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3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카카오뱅크 및 크래프톤이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각각 약 2,500억 원, 3,200억 가량의 패시브 자금 유입이 기대되고, 근데 이제 두 종목 다 거래 대금이 크기 때문에 인덱스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종목이 이제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되면서 기존 구성 종목인 JW 중해제약과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두 종목 모두 100억 원 미만의 패시브 자금 유출이 예상됩니다. 추가로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종목은 공매도가 가능하고 제외되는 종목은 공매도가 불가한데 내일부터 JW 중해제약과 락앤락은 공매도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현재 공매도 잔고가 천상되면서 수급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두 종목 모두 공매도 잔고가 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패시브 이벤트는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정기 변경입니다. 9월 이제 선물 만기일 오늘 이제 관련한 수급이 발생하는데 해당 지수를 기초로 하는 패시브 자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별 지수 정기 변경에 따른 교체 종목의 인덱스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RX K 뉴딜 지수도 정기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지수 역시 기초로 하는 패시브 자금 규모가 총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목 변경에 따른 패시브 수급 영향은 마찬가지로 제한될 예상입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그 만기 이후에 그 현물 관점에서 이 외국인 매매 패턴은 저희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외국인 투자들의 현물 매도를 보면은 올해 내내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과 두 번째로 외국인 투자자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을 봤을 때 한국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높고 조금은 이제 모멘텀이 강한 주식시장입니다. 경기 사이클에 앞서서 경기 사이클이 꺾이기 전에 한국 주식시장을 조금 매도를 먼저 한 측면을 봤을 때 당분간 외국인 투자자의 현물 수급은 이렇게 밝다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 전략 리포트 전략 인사이드 출퇴근의 종말입니다. 김병현 조현주 연구원입니다. 네, 최근에 미국 고용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료를 좀 작성하게 됐습니다.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요, 최근 미국 일자리 공식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퇴직률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미는 굉장히 노동자들이 빠르게 일을 그만두고 또 빠르게 일을 찾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스매치가 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저희는 가장 큰 배경을 이제 재택근무 비중이 늘어나면서부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재택근무를 한번 맛본 근로자들이 이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직장 같은 경우는 빨리 그만두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으로 옮겨가는 트렌드가 좀 자리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구글의 이동 지수를 살펴보면 워크플레이스 모빌리티 인덱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마이너스 20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정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재택근무라는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이제 고착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재택근무의 선호도를 보시면 노동자 같은 경우는 45%까지는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용자 같은 경우는 한 17%에서 30%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컨센서스로는 한 20% 정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종 학력이 높거나 이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 때문에 기업들도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좀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임금을 근무지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여러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재택근무를 영구화하거나 로케이션에 따라서 거리 연동 임금 지급을 하는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재택근무에 대한 영구화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당분간 고용 시장은 이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숙련된 노동자 그리고 교육을 받은 취업자는 임금에 대한 상승뿐만이 아니라 이런 재택근무 상시화 등 업무 환경의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기업도 이런 트렌드를 수용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상당히 높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원격 회의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어떤 가상 회의 이런 것들에 대한 활성화를 상당히 이제 지키려고 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약간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약간 반복적인 이런 일에 대해서는 뭐 어떤 자동화라든가 키오스크 여기다가 뭐 더 나아가서는 AI 도입 확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 절감에 대한 이런 의지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나타나는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도 기업 입장에서는 좀 걱정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보안이나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망 산업 측면에서는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인구 과밀화 현상이 좀 완화되는 측면 그리고 고정적인 이런 유류비 같은 것들의 감소 등 장기적인 물가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혁신 기술 도입에 따라서 일자리의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기술적인 실업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확대에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 그리고 부자 증세 이슈 등에서는 계속적으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사회적인 변화 현상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 분야에 주목하기엔 좋을지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좀 더 빠른 시각에서 보면 이런 원격회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IT 투자가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이후 항목별 미국의 민간 투자율 변화를 보면 뭐 정보 프로세싱이나 컴퓨터, 기타 IT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항목별로 늘어났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만약에 보실 수 있으면 8페이지 그림 12번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확대돼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앞으로는 뭐 좀 먼 미래이거나 혹은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화상회의나 아니면 가상회의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지금은 5G에 대한 어떤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좀 더 나아가서 6G가 활성화되고 뭐 홀로렌즈 상용화나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인기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크레딧 전략 리포트 발표합니다. 중국 부동산 관련해서 김준용 연구원입니다. 네, 저 매주 수요일마다 한국계 외화채권인 KP 그리고 중국 크레딧 주보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최근 중국 관련 크레딧 이벤트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좀 면밀하게 점검하고 아시아 여객 크레딧 투자할 때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KP 그리고 중국 여객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보합 흐름을 보였습니다. S&P가 현대차, 기아차 같은 좀 현대차 그룹의 기업 신용 등급을 기준 아울러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을 했는데 이미 코리안 페이퍼 회사채 크레딧 스프레드가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축소되어 있어서 추가 강세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금주 아시아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헝다그룹을 비롯한 좀 중국 부동산 기업의 유동성 이슈를 좀 주시할 전망인데요. 중국 부동산 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이 계속해서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면서 7월 중국의 부동산 판매는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성장률이 좀 둔화되었고요. 부디스는 유동성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부동산 업체들이 6월 10%에서 7월 11.9%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국 헝다그룹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면서 좀 유동성 확보를 노력을 좀 지속을 하고 있는데 거래 상대방에 대한 대금 지급이 좀 늦춰지고 있는 좀 사업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시장의 의문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의 채권 가격은 이미 디폴트를 반영한 수준까지 하락하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좀 나서면 좀 상황이 달라질 여지가 있나요? 네, 경기 부양에 나선다면 아마 기업 디폴트 용인을 조금 줄이면서 디폴트 자체는 좀 감소할 가능성은 있겠는데요. 이렇게 좀 중국 정부의 스탠스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헝다그룹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중국 경기 지표가 좀 둔화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기업을 지원하는 스탠스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중국 크레딧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현재로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KH바텍 이규화 연구원입니다. 네, KH바텍 목표 주가를 기존 33,000원에서 37,000원으로 상향을 합니다.
상향 배경은 2022년 고객사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를 상향을 해서 실적 전망을 상향을 했고요. 고객사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을 기존에 이제 1,570만 대 정도 추정을 했었는데 1,750만 대로 11.5% 상향을 했습니다. 동사 영업이익이 2022년에 기존 대비 11% 이제 상향된 그 수준을 예상을 하고요. 주당 순이익도 12.3% 상향을 했습니다. 최근에 동사가 자기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335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확대를 고려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서 동사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힌지 생산 능력이 기존 월 150만 대에서 200만 대 수준에서 250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이제 타 업체 쪽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힌지 부품 납품 가능성이 좀 대두되면서 독점 공급 구조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이 빠르게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원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미 예상 점유율을 85에서 90%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일부 그 경쟁사를 좀 선호하는 분들은 메인 벤더로 이 경쟁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일단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이제 계속 고객사와 오래 힌지 관련 기술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술 경쟁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고 양산 능력 측면에서도 그 제조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그 메인 벤더 위치를 뺏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교환사채 발행하고 증설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이를 반증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기존 고객사 안에서 폴더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폴더블 노트북, 그다음에 이제 롤러블 스마트폰 같은 새로운 IT 기기 쪽에 폼팩터 변화 수혜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화권 업체들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관련 매출 다변화도 기대돼서 좀 긍정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목표 주가 33,000원으로 올리시고 나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가 너무 짧은 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11.5% 상향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전망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하나랑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진 스퀴즈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기존 추정이 1,570만 대였는데요. 이거 자체가 좀 보수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판매가 이제 계속 호조세를 기록을 하면서 그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계속 이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도 공개된 것처럼 그 힌지뿐만 아니라 그 폴더블 스마트폰 생산 능력을 연 이제 2,500만 대까지 확대하겠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교환사채 발행한 점도 힌지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발행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해서 조금씩 이제 늘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하량을. 그다음에 그 마진 스퀴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연간 영업이익률을 10.5% 정도 보고 있는데 원래는 사실 힌지가 이거보다 마진이 훨씬 많이 나오는 부품입니다. 지금 20% 이상 정도 나오는데 일단 보수적으로 추정을 좀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진 스퀴즈라는 거는 사실은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은 게 2원화, 3원화 되면서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면서 마진 스퀴즈가 나오는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 이제 기술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일부 경쟁사가 들어오더라도 그 양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진 스퀴즈도 당연히 그만큼 좀 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실 마진 스퀴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이 워낙 그 마진이 높은 제품이기도 하고 수량이 훨씬 이제 많아지는 국면에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KNJ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프렉스 발표하겠습니다. 강경근 연구원. 네, 뉴프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카메라 모듈용 FPCB 만드는 회사이고요. 그 커버 페이지 차트 보시면 이 회사가 이제 17년이랑 18년에 삼성전자 내 점유율을 높이면서 실적이랑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19년에 삼성전기가 카메라 PCB를 내재화하고
20년에 스마트폰 시장이 부진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근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삼성전기가 카메라용 FP11을 다시 외주화로 선회하였고요. 이제 주요 경쟁사도 이제 물량을 축소하면서 이제 하반기에 동사에게 고객사 물량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구조조정 효과랑 이제 폴더블폰 판매 호조까지 더해지면서 하반기에는 실적 정상화가 좀 예상되고 있고요. 또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VR과 AR 그리고 전장용 FP12에서 좀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오큘러스에 퀘스트 1부터 P11을 납품하고 있는데 내년 중순 정도에는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3가 이제 출시가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PCB 탑재량이 기존 4개에서 이제 6개로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오큘러스장 매출액이 약 400억 원으로 전체 매출 비중의 20%를 상회하면서 좀 지속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장용 FPCB 같은 경우는 이제 7월부터 양산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전기차 배터리 모듈에 기존에는 이제 와이어 하네스라고 이게 탑재가 됐는데 이제 무게나 크기 측면에서 FPC가 이제 강점을 가지면서 최근에 이제 신차에는 FPC가 탑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용 FPCB 같은 경우는 뭐 사이즈가 이제 명함 한 장 크기인데 이 전장 배터리용 FPCB 같은 경우는 이제 A4용지 2개 정도 합쳐놓은 크기이기 때문에 외형이나 수익성도 이제 2자릿수 정도 나올 걸로 봐서 수익성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국내 OEM, 현기차, 폭스바겐, 중국 샤오퐁 등의 납품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포트폴리오 다변화랑 이제 구조조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2018년 전성기보다 이익이 더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살짝 조정받은 거는 이제 CB가 전환되면서 좀 수급 문제가 있었고요. 2분기 실적까지 부진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3분기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본격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이제 수급 이슈도 해소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는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오큘러스 퀘스트 3 전망 호조로 이렇게 추천을 잘 주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애플에서 내년에 신제품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이연되는 것이 아닌가, 옮겨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 애플에서도 이제 이런 제품을 출시할 걸로 좀 예상이 되면서 그런 우려가 일부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이런 메타버스, VR, AR 기기 시장이 지금 성숙기라서 이렇게 시장을 나눠 가지는 상황이면은 그런 게 충분히 우려가 될 텐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사실 조금 제한적으로 보이고요. 지금 오큘러스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또 북미 최대 IT 기업의 그 AR 글라스 쪽으로 또 제품 납품이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으로 좀 그런 우려는 완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인터넷 산업 리포트인데요. 어제 네이버 카카오 주가 급락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고요. 두 가지 이슈가 좀 같이 맞물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저께 발표했던 금감원이 발표했던 온라인 금융 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 결과에서 페이 플랫폼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출이나 보험 중개 같은 서비스들이 금융 상품 판매에 해당이 되고 중개업에 해당된다라는 이슈로 일부 언론에서 이제 카카오페이 서비스가 어렵다라는 식으로 조금 일단 나온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민주당이 그 플랫폼 대기업 불공정 거래 근절 토론회를 좀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서 카카오가 직접적으로 또 거론되기도 했고, 이런 이제 두 가지가 나오면서 이제 최근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에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사실 이제 플랫폼 업체들이 영역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존에 광고, 게임, 컨텐츠 이런 쪽에서 지금은 여러 가지 산업들로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기득권자들과의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도 그랬고 중국도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일단 기존의 인터넷 업체들 네이버를 포함한 다음 카카오 예전에 이제 카카오 이전에 다음도 사실 그동안 수많은 규제를 받아오면서 지금까지 성장을 잘 해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규제가 단기적으로 이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들은 거의 없고 뭐 직접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들보다는 그냥 향후에 좀 우려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어제 네이버 카카오 두 종목 합쳐서 13조 원 정도 시가총액이 빠진 거는 좀 과도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규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센티먼트에 좀 네거티브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주가 하락은 어제 주가 하락은 좀 과도했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금소법 관련된 부분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이제 펀드랑 보험 상품 중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자회사가 카카오페이 증권이 있고요. KP 보험 서비스라고 하는 보험 GA를 이제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서비스에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회사 측이 어제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자회사의 라이센스가 플랫폼 업체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금감원도 일단은 답변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카카오페이가 지금 상장을 준비 중에 있고 이 관련된 내용들이 이미 회사는 인지가 되고 있었고 지금 증권신고서에 보면 이 관련된 내용이 이미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회사 측과 플랫폼 업체들은 관련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한 대응들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터넷 산업 말고 화장품 쪽에서도 어제 중국 한류 규제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는 저희 조미진 연구원 발표 있겠습니다. 네, 화장품 산업 발표드리겠습니다. 어제 장 막바지에 화장품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우려가 제기되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 우려가 있었는데요. 7월, 8월은 계절적 비수기에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여러 불확실성이 대두되며 실제 상황이 상반기 대비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우려가 덧붙여졌는데요. 화장품은 한류 열풍으로 중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 엔터 산업이나 아이들 규제가 화장품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요. 또 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국내 플랫폼 규제가 불거지면서 먼저 발생한 중국 플랫폼 규제 속에서 중국의 빅 쇼핑 페스티벌의 마케팅 행사도 화장품 업체들이 어렵게 되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더해졌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론은 어제 제기됐던 우려는 화장품 산업의 직접적 우려도 아니었는데 좀 과도하게 시장이 반응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드 이후 현재는 아이돌이나 엔터 산업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 정부의 소비 진작 기조가 유효한 가운데 가장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즌을 규제할 것이라는 것도 억지가 좀 섞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우려 또한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이미 제기된 이슈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낮아진 실적 눈높이보다는 향후 가능성에 보다 집중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업종 내에서 브랜드보다는 OEM 업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모닝 미팅 마칩니다.